안녕하세요. 시나리오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 유혹하는 플롯 구하기 앞에서 이어서 희생자 플롯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희생자 플롯이 앞에 있는 라이벌 플롯과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연이어서 해야 돼서 이어서 올리고요.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라이벌 구조와 플롯과 완전히 연관성이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장을 보려고 하면 앞장을 먼저 보고라고 말할 정도거든요.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희생자라는 것은 주인공의 정서적 수준을 일단 낮춰놓고 시작하래요. 정서적 수준을 낮춰라는 거예요. 자, 관객보다 뛰어난 주인공이 나오면 이 플롯에서는 곤란해요. 앞에 라이벌 구조 같은 경우에서는 안타고니스트와 프로타고니스트 둘 다가 관객보다 이미 뛰어난 사람으로 설정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플롯 같은 경우에 이 희생자 플롯은 관객보다 뛰어난 주인공이 나오면 안 돼요. 보기에 뛰어나 보이지 않아야 돼요. 프로타고니스트들은 앞에 나왔던 라이벌 플롯 같은 경우에는 안타고니스트와 프로타고니스트가 둘이 대등한 힘을 가졌다면요. 이 희생자 플롯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대등하면 안 돼요. 주인공이, 그러니까 프로타고니스트가 불리한 처지에 있고 압도적으로 힘이 센 상대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되는 순간 세팅하면 어떤 이익이 있냐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독자와 관객이 이 주인공에게 완전히 마음에 가까이 다가간대요. 많은 사람에게 대항하는 한 사람, 전체에 대항하는 소수, 힘센 자에게 대항하는 약한 사람, 영리한 사람에게 대응하는 바보에 대해서 우린 그런 것의 능력, 그런 사람들의 능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을 이제 관객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1600만이 들었던 한국의 영화 극한직업 같은 경우에는 시작했을 때 보면 딱 정확하게 우리보다 그들이 어때 보여요? 우월한 게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들로 세팅을 하죠. 그럼 이제 관객들이 그런 인물에 대해서는 이미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동요되는 거예요. 아, 짠하잖아. 우리는 되게 연민을 잘 느끼거든요. 그렇게 우리보다 약자에게,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교회의 위선과 위선에 맞서는 잔다르크의 용기를 관객들이 응원하거나 로키 발보아처럼 단순한 희생자가 있대요. 이는 불가능한 상대를 그냥 무대뽀로 때려서 이렇게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로키는 별로 똑똑하진 못하지만은 타고난 뚝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유혹과 과거의 자만을 물리치고 다시 권투를 해가지고 시작할 때 관객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게 지지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플롯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관객이 동일시할 수 있는 대상을 원하고 있다는 데 있대요. 희생자 플롯에서 주인공을 향하는 관객의 마음은 라이벌 플롯보다는 훨씬 직감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너와 나를 동일시할 수 있지는 않고, 그죠? 무엇보다 무언가 모자라고 유혹에 잘 흔들리는 로키와 관객들은 자기 자신을 더 동일시하는 성향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인정하지 않지만 관객이 보면서 더 우호적으로 보고 감정이입을 많이 하고 이런 것에서 보면 관객들은 조금 부족한 캐릭터에게 연민을 느끼고 자기와 동일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관객은 일상생활에서 결코 이길 가능성이 없는 억압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살다 보면 우리 관객들도 일상생활에서 내가 정말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적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작품 속의 희생자라는 캐릭터는 압제자와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 모습을 봤을 때 관객들도 자기 현실에서 느꼈던 그런 억압된 상황에서 자기가 승리하는 것 같은 대리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타고니스트에게 감정의 이입을 느끼게 만들려면 주인공이 정서적 또는 지적 수준이 관객의 어떤 것보다
비슷하거나 그것들과 비슷하거나 더 낮게 책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더 우수하다고 느낄 때 관객은 그들과 정신적 연결을 맺기가 힘들대요.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영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돈 얼마를 내고 보는 나의 보상받는 거잖아요. 그런 보상 심리 같은 걸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관객은 주인공이 자기와 같기를, 아니 최소한 상징적으로나마 비슷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갈수록 영화들이 잘 되는 거죠. 주인공이 천재라는 것은 관찰하고 그 이야기가 마구 꼬여있으면 그것을 추리하는 재미는 있을지언정 감정적 동요를 불러내기는 힘들죠. 그래서 관객이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보통 사람이어야 돼요. 희생자 플롯의 전형은 바로 신데렐라예요. 신데렐라의 구조는 세 부분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부잣집 외동딸이었던 신데렐라가 어머니 임종을 지켜보는 장면에서 시작되고, 그죠? 뭐 믿음을 지키며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새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언니 둘이 들어오잖아요. 못된 언니 둘이 들어오죠. 첫 번째 극적 단계에서 경쟁이 시작되면 안타고니스트들이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게 돼요. 희생자의 특징은 세력을 완벽하게 상실해져 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신데렐라도 보면 자기 어머니는 죽고 아버지는 그 새엄마한테 이제 확 사로잡혀가지고 얘를 돌볼 수 없고 언니들이 완전히 부려먹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그래서 억압을 받는 희생자들은 처음에는 원하는 걸 해줘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원하는 걸 해주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해주면 그 캐릭터는 굉장히 수동적인 캐릭터라서 되게 주인공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중요한 점은 이런 희생자 플롯에서 완전히 힘이 약한 어떤 주인공이라 하더라도 프로타고니스트의 본성은 이에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몰락시킨 행위를 반전시키고자 하는 마음 내면의 의지는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극적 단계를 정하시고, 두 번째 극적 단계는 힘을 얻은 프로타고니스트가 라이벌에 대항할 위치에 올라서서 첫 번째 극적 단계에서 자신이 몰락시킨 힘을 반전하는 데 있대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라이벌 구조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시작점에 있다는 거예요. 라이벌 구조도 첫 번째는 프로타고니스트가 힘을 다 잃죠. 근데 중요한 것은 라이벌을 딱 만났을 때 이 프로타고니스트의 힘 자체가 대등하다가 빼앗기느냐, 아니면 내가 다 잃은 상태에서 만나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희생자 플롯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 잃은 상태에서 안타고니스트가 들어오게 돼요. 근데 라이벌 플롯 같은 경우에는 나도 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타고니스트를 만나면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시작전부터 라이벌 플롯이 아닌 희생자 플롯에서는 모든 것을 잃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정서적으로 관객들이 자신과 더 동일시하거나 더 연민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극적 단계에서 신데렐라는 계모가 이거 하면 하게 해주, 너 파티에 왕자의 파티에 가게 해줄게 라고 하는데, 뭘 하면 호박 마녀 호박 천사를 시켜가지고 도와주는 천사를 시켜가지고 모든 걸 해내지만 또 옷이 없어서 못 가게 하면 또 못 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결국 계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계속 콩을 까면은 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콩을 까면, 그래도 콩을 까도 너는 입고 갈 옷이 없지 않느냐, 빨래를 왕창 다 씻으라고 해서 다 씻고 나면 그래도 너는 입고 갈 옷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들만 떠나고 신데렐라는 혼자 남죠. 그래서 현대 상태를 반전시키려는 프로타고니스트의 노력은 오직 실패로만 끝나요. 그죠? 그래서 실패로만 계속 끝나니까 여기서 신데렐라가 생각을 바꿔요. 자신의 의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생각과 행동을 수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극적 단계에서 일어나는 적절한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가장 약한 순간에 뭔가를 딱 깨달아서 생각이나 태도를 딱 바꾸면서 가장 강한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타고니스트는 이 두 번째 극적 단계에서 라이벌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할 수 있게 돼요. 신데렐라는 옷이 없는 약점을 나뭇가지로 만든 옷으로 극복하고 왕자에게 가서 춤을 추기도 하고 왕자의 눈에 띄죠. 그럼 마지막 극적 단계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마지막 극적 단계에 오면 신데렐라는 낮에는 더러운 하녀가 되고 밤에는 화려한 공주가 돼요. 요 두 가지 상태가 잘 조화가 돼야 돼요. 라이벌도 세 번째 극적 단계에서 라이벌도 똑같은 경쟁의 기회를 가지게 돼요. 신데렐라가 세력의 곡선을 잘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두 개는 공개적으로 두 딸 앞에서 이제 도전을 할 수 있게 돼요. 왕자는 신발을 얻었는데 이 신발을 이제 맞춰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큰딸한테 신발을 시켰는데 발이 안 들어가서 뭐 발가락을 자르고 그 다음에 뒤꿈치를 자르고 해서 했는데 그거를 뭐 이제 새가 알려줘가지고 피가 난다는 거 알고 왕자가 결국 돌아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신데렐라한테 신켜봤는데 맞아서 신데렐라가 뭐 왕자의 성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고 라이벌이 완벽하게 패배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원작에서는 우리가 보는 신데렐라는 그렇지 않았지만 원래 원작에서는 신데렐라 두 딸이 그 히치콕의 새처럼 새에게 공격을 받아서 두 눈을 잃게 된대요. 어쨌든 이게 중요해요. 이 희생자 플롯 같은 경우에는 관객이 착한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희생자는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처음부터 힘이 없는 빠진 상태에서 시작해서 관객들이 그 사람을 엄청 응원해요. 그래서 희생자가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롯에서는 극적 행동을 희생자와 힘이 센 상대와의 경쟁에만 집중시켜서는 안 돼요. 무엇이 그를 몰고 가는지 독자나 관객에게 인간적으로 이해시키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매료를 시켜서 가는 플롯이기 때문에요. 라이벌 구조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비슷한 힘을 가진 두 명이 어떻게 싸우느냐를 우리가 관전하는 관객의 입장이 관전하는 거에 있다면 희생자 플롯은 이미 내가 어떤 한 명에게 감정을 이입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이유로 이 싸움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정적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플롯 자체가 결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라이벌 플롯에서 주인공에게 어떤 때 이제 뭐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희생자와는 다른 게 희생자는 완전히 감정이입을 바로 하게 되는 캐릭터거든요. 관객은 힘이 센 자가 착한 사람에게 패배하고 착한 사람이 승리하는 걸 보고 싶대요. 그래서 상대방을 너무 이상하거나 비현실적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희생자가 타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승리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상대가 나쁘다고 해서 우리 주인공들이 타당하지 않은 나쁜 방법을 써서 그것을 쓰러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게 희화화되고 현실성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경쟁은 반드시 대등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고니스트가 최대한 술수를 사용하면 프로타고니스트는 뭘요? 용기, 명예, 힘 등을 동원해서 맞서야 돼요. 옳지 않은 수단을 사용하면 희생자가 이 관객들은 희생자에게 굉장히 감정이입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면은 안 돼요. 그럼 이제 감정이입이 깨져요. 왜 저러지? 이렇게. 반대로 안타고니스트들은 프로타고니스트에게 옳지 않은 방법을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희생자 플롯 같은 경우는 모든 단계에서 관객을 생각해야 된대요. 최후의 주인공이 모든 단계를 넘어서면 그것 또한 역시 주인공과 같은 승리감을 관객들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라이벌 플롯의 요약이 희생자 플롯에도 적용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으니까 그것을 함께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희생자 플롯은 라이벌 플롯과 흡사하지만 프로타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 사이에 대등한 상대가 되지 않는 데서 시작돼야 된다는 게 있어요. 안타고니스트는 프로타고니스트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극적 단계의 전개 과정이 등장인물의 세력 곡선을 따른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흡사해요. 처음에는 세력을 잃었다가 완전히 모든 것을 회복하고 대등하게 싸운다라는 점에서는 흡사해요. 그리고 세 번째, 희생자는 보통 적대 세력을 완전하게 극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라이벌 플롯을 공부하지 않으셨다면 그 부분을 보시고 오시면 유사한 점이 많지만 굉장히 시작하는 점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다른 이야기 결과가 나오는지 이 희생자 플롯을 보시면 알 거예요. 대개 이 플롯을 정할 때 내가 단순히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장르나 내가 어떤 식의 플롯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 줄거리가 조금 더 쉽게 생각나고 필요한 안타고니스트가 정확하게 설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플롯 공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쓰다 보면 막힐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막히는 경우들도 많고 아직도 많은 공부가 필요한데요. 매일매일 공부를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간다면 우리 모두 정말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날마다 함께 성장하면서 좋은 글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혹하는 플롯 구하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와 함께 시나리오 공부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에 오시면은 제가 이제 공지를 올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시나리오 초고를 쓰시고 싶다거나 기초적인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들을 수 있는 반이 있고 또 12월 중에는 제가 로버트 맥기에 대한 로버트 맥기의 스토리, 우리가 함께 보지 못한 그 책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몇 회에 걸쳐서 나눠서 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해 보려고 하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오셔가지고 댓글로 의사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글 쓰세요.